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시아계 여성이 대낮에 도시 빌딩 앞에서 발로 차이는 공격을 당했고 빌딩 경보원들은 보고만 있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 4분의 1이 어떤 형태의 혐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부모들이 자녀에게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침묵하고 숨기는 것도 아시아계 차별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흑인 남성을 9분 25초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대한 세기의 재판 이틀째인 오늘은 당시 911에 신고를 한 목격자가 증언했습니다. 공개된 911 녹음 테이프에서 그는 체포 당시 거부하지 않은 남자를 경관이 살해하려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계와 아시아계를 포함한 연방 판사 11명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금도 위험한 단계입니다. 미국인 90%가 4월 19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그 뉴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두려운 시기라는 질병통제국장의 호소도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열기는 아직 뜨겁습니다. 한 집에는 76명의 바이어가 올 캐쉬를 제안했을 정도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막았던 컨테이너 선박 에버기븐호는 슈퍼문이 끌어올렸고 벌레잡이를 하면서 집들 땅을 파던 소녀는 고대의 화석을 캐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과 세계의 탑 뉴스는 지금 조지 플로이드 재판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재판에서 나온 것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8분 46초 목 졸림을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경관에 의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카메라에 여러 가지 시간 같은 것을 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거의 1분이 많은 9분 29초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미국 미디어도 사실은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CNN만 하더라도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이런 그 여러 특파원과 기자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아주 그 소수이기 때문에 신문의 경우는 텔레비전보다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인종 기자들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얼굴로 모든 것을 보여주니까 텔레비전이 훨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종 다양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많이 지금 하고 있는 편이고 신문은 그에 비해서 이름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신문 기사 읽을 때 그 기사마다 이름 안 보잖아요. 그 기사를 그래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흑인계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것에 대해서 흑백 갈등은 세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얼마나 그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그 다른 인종으로부터 차별 내지는 모욕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미디어인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에서는 오늘 그 뉴스를 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비디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만 어제 낮에 있었던 사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초짜리 카메라를 보면은 뉴욕 경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이 카메라를 공개를 하면서도 샤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 어제 오후에 65세의 아시아계 여성이 빌딩 바깥이 아니라 빌딩 안에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빌딩의 카메라인 거죠. 그래서 이 빌딩이 몇 층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고층 제법 큰 빌딩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비원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요. 그래서 65세의 아시아계 여성이 빌딩 밖에 바로 건너편, 바로 밖에서 보여요. 유리 밖으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건장한 사람이 흑인이었습니다. 갑자기 와서 이 작잖아요. 아시아계 여성들이 그냥 발로 확
차버립니다. 무슨 태권도 하는 것처럼, 합기도 하는 것처럼 확 차서 이 아시아계 나이든 여성을 땅바닥에 눕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영화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싸우는 것처럼 이 에이시안계 여성을 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거구인데 다 해서 적어도 제가 세본 것으로는 4번입니다. 4번을 얼굴을 발로 완전히 그냥 짓밟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한 남자가 빌딩 안에서 경비원이에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2사람이 또 옵니다. 이 2사람은 양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역시 빌딩 그 1층에 있었으니까 뭐 경비 일이라든가 비슷한 일을 하겠죠. 와서 이렇게 보더니 그리고는 유효하게 그 에이션 아메리칸을 공격한 그 거구의 흑인 남자는 유효하게 아주 뭐 casually라는 단어가 적당할 거예요. 그냥 걸어갑니다. 제지하지 않았어요. 이 빌딩 안에서 찍은 이 카메라에는 빌딩 바깥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주변의 사람은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안에서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3사람이 보고 나서도 이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요 문을 닫아요. 그때 공격자는 유유히 그냥 걸어갔고 에이시안계 이 여성은 누워 있었습니다. 못 일어난 거예요.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병원에 갔겠죠.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비디오에서는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는데 공격을 하면서 아시안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하하고 독소를 쏟아냈겠죠. 그런 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 그 개발 매니저들 막 인터뷰를 하고 언론에서 그랬더니 그 3사람은 지금 정직 처분했다. 조사 중이다. 라는 얘기고 뉴욕 경찰은 혐오 범죄 전담반이 이제 더 우리가 많이 순찰을 하겠다 하면서 바로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뭐 체포가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보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올 들어서 올해 지금 3월도 다 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이 같은 혐오 범죄가 33건이었습니다. 신고된 것만 33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고된 것보다 신고되지 않은 게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지금 요 며칠 겪어보면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혐오 범죄 안에 속하는데 에이션 아메리칸의 4명 가운데 1명은 어떤 형태로든 혐오 사건, 뭐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혐오적인 혐오스러운 순간들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몽키 그리고 이제 그 에이션 아메리칸 재단들이 합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형태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여러분의 자녀도 있을 텐데 어디서 왔냐고. 뭐 그래서 뭐 뉴욕에서 왔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원래 너희 나라가 어디냐고. 이것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도 당신은 미국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깔고 가는 거죠. 이런 경험이 전체적으로는 뭐 한 20% 된다고 하면 백인은 미미하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27%,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는 51% 경험이 있다고 했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많습니다. 64%입니다. 이 가장 가까운 예가 한 일주일 전에 CNN 방송에서 아침 뉴스 앵커와 경라라는 CNN에 지금도 리포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2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경라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그 에이시안에 대한 본인이 많이 겪는 것은 어디서 왔냐고 바로 이 질문이에요. 경라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나 CNN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래도 구태여 엄마 아빠의 고향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엄마 아빠의 고향을 묻는 게 아니라 경라라는 CNN의 리포터의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던 CNN의 여자 앵커가 전에는 앵커 아니었거든요. 기자였거든요. 같이 취재도 하고 다니고 할 때 본인이 백인이에요. 백인 여성이에요. 본인이 경라랑 같이 있을 때 경라 네가 그런 그 질문을 받을 때
나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거북했어, 민망했어,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의 경험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쉐어해줘서 고마워라고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도 꼭 먼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영어 할 줄 아냐고. Do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런 경험도 히스패닉과 라티노가 45%, 에이션 아메리칸이 41%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 거 확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보다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훨씬 많이 느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거리감을 둔다던가 나를 두려워한다던가 외국인으로 본다던가 하는 것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느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매체에서 많이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제법 긴 길이의 기사였는데 잡지 애틀란틱에 실린 원래 애틀란틱에서 뭐 편집진으로 일을 했었던 차이니즈 아메리칸이에요. 캐런 유안이라는 기자였었던 스태프였던 사람이 쓴 글인데 기억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본인에게 그동안 특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쿵후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뭐 차이니즈 바이러스 이런 말 때문에 부모님들이 겪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숨겼고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오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어떠한 차별이나 경멸이나 뭐 괴리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낀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을 자녀와 본인의 딸이에요. 공유한 적이 없었다 하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반아시안 인종차별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 3월인가 2월인가 원래 그때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고 몇 개월 뒤에 6월 달에서야 얼핏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마켓에 가셨는데 10대 티네이저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 시니어 아버지 앞으로 와서 온갖 기침을 막 아버지의 온몸에 기침을 해대고 아버지에게 욕하고 뭐 바이러스에 관해서 차이니즈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이 아버지 당연히 신고를 안 했죠. 디테일은 아직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안 것도 이제 이 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뭐 부모님과 같이 지낼 겸 또 뭐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뉴저지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 엄마가 전화로 살짝 어떻게 하다가 얘기하는 것을 살짝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도 말하다가 멈칫 하고는 어머 그런 일이 마치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은 것처럼 싹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주에 떨어져 살 때도 부모님은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마스크 더 보내줄까? 뭐 이런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본인이 자라날 때 부모님과 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80년대에 중국을 떠났는데 부모님이 인종이라든가 미국의 험한 어려운 생활에 대해서 본인에게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80년대 중국을 떠날 때 몇 푼 가지고 몇 달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몇 푼 가지고 미국에 와서 정말 힘들게 일했고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뭉뚱그려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지 않니? 너도 열심히 미국에서 살면은 정말로 훌륭하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딱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같이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가 너무너무 좋고 인상적이어서 엄마에게 이 차이니즈 아메리칸 딸이 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때 처음으로 어려울 거다. 넌 에이시안이니까 아무도 널 써주지 않을 거야 배우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어린 마음에 영화관에서 너무 재밌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무슨 영화를 봤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집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인종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전혀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애틀란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차이니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6명의 에이시안 여성들이 숨졌을 때도 부모님들은 모르는 척 텔레비전 보다가 뉴스에 나와도 남의 일인 것처럼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결국은 딸이 여차여차해서 아버지께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그 일은 무슨 일이냐. 자세히 지금도 얘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그 일이 있은 뒤에 나는 자동차에 가서 조용히 뭐 여러 가지 감정을 정리를 하고 집으로 왔다 뭐 이런 말이면서 더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이게 이런 문제고 저런 해달라고 하니까 No. 나는 그 사건 자체를 잊어야지 돼. 이러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아주 부끄럽다던가 경멸스럽게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일이 내가 어떻게 내가 남에게 차별을 당해 하고 그것을 부정한다던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그 성향도 있고 부모님께 그래서 그러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종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엄마 아빠가 이 다 큰 딸에게 하는 말이 너를 그 같은 그림자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 사회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차별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면서 항상 그 짐을 어깨에 지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니즈 아메리칸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지금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사는 곳으로 좀 뉴저지 뭐 도시 인근에 사시나 보죠. 내가 살고 네가 딸이 살고 있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면 어두워지면 나가지 말아라.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빠는 혼자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딸개를 씻고 아빠는 마켓을 아빠가 가시는 거예요. 요즘 이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아빠는 그로서리 스토어에 다시 가셨다. 이 아버지는 그 기억을 잊어야지 된다고 하셨지만 그로서리 스토어를 갈 때마다 그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려면은 얼만큼의 세월이 흘러야지 될지는 그 아버지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어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서 열리고 있는 백인 경관에 대한 흑인을 숨지게 한 이 재판이 미국의 인종차별에 관한 어떤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국가 자체가 재판정에 세워졌는지도 모르죠. 어제 그 가디언이 보도를 한 것처럼 미국이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있었고 그것을 묵인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 같은 시스템적인 인종차별 아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흑인 용의자를 뭐 $20 위조 지폐 용의자요. 숨통을 끊어버린 그 백인 경관을 보호하거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미국의 용기 있는 선택을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 가디언이 보도를 했잖아요. 잠시 뒤에 그 내용 그리고 변하는 미국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오늘 이틀째 그 재판인데요.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그 백인 경관 드렉 쇼빈 이 재판 과정은 지금 세계의 라이브 스트림 웹캠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지 되는데 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꼭 그 봐야지 되는 방청객들이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지금 생중계하는 게 아니라 BBC 등 영국 매체 등에서도 한 14군데 매체에서 어제 생중계를 했거든요. 적어도 14군데 매체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렇게 재판 과정을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도널드 윌리엄스라는 그
911에 전화를 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911에 전화를 걸어서 그 녹음 기록이 있고 911의 그 디스패처가 뭔가를 한 것이 있고 응급구조대가 소방대원이 와서 뭔가를 한 것이 있고 하는 거죠. 해서 사건 자체는 $20짜리 위조 지폐로 담배를 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9분 29초를 8분 45초가 아니라 목 졸랐고 숨이 이미 멎은 뒤에도 목을 졸랐다는 거잖아요. 윌리엄스 씨는 왜 911에 전화를 했는가 하면은 오늘 증언을 했어요. 내가 살해 현장 목격자라고 생각을 했다. 직접 그 관계자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마셜 아트, 무술, 어떤 무술인지 모르겠네요. 해서 그 마셜 아트 파이터, 그 선수랍니다. 그래서 이 쇼빈이라는 경관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될 때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이분은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도 저항을 하지 않은 거기 그 911 소리에서 들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체포된 가이를 살해하려고 한다. trying to kill.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면서 그 911 목소리까지도 오늘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첫날에는 그 응급구조대 그 지나 스컬리라는 응급구조대원 첫 번째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능적으로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제일 먼저 이제 경찰에 물어본 게 이 카메라가 멈췄네? 카메라가 이거 뭐 프로즌 됐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9분 29초를 그렇게 목을 조른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프로즌 된 줄 알았다고 그거 제일 먼저 물어봤더니 프로즌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 이런 그 생각을 했다는 거고 지금 검사 측에서는요. 제리 블랙웰이라는 검사인데 그 당시에 내가 계속 숨을 못 쉰다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관은 도왔어야지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도우려는 것도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된 소방관이 응급구조대가 맥박이 사라졌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말했을 때도 계속 조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에릭 넬슨이라는 이 쇼빈 전 경관의 변호사는 최근에 가장 강조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쇼빈 경관은 훈련받은 그대로 프로페셔널하게 그 당시에 이제 19년 경관 경력이었는가 봐요. 19년 동안 본인이 해왔던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련받은 그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무슨 뭐 대마초라든가 이런 약물을 흡입한 흔적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당시 9분 29초를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이 비디오로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뭐 쟤도 보고 다 봤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그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호팀은 이제 경관도 당황을 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웅성거리고 뭐가 있고 뭐 충돌이 있고 하는데 목격자들은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아무런 그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사이에서 이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니까 세계가 지켜보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미국이 법정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유럽 매체에서는요. 유럽 매체의 보도를 뭐 영어로 말씀드리자면은 America is on trial. 미국이 재판정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세계의 공통적인 그 탑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1명의 연방 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뭐 다 상원에 그 인준 받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는 흑인 여성도 있고 첫 번째 무슬림 아메리칸 지방 판사도 만약에 다 완성이 되면 과정이 나오고 하거든요. 제가 이름만으로는 이 아시아계가 있습니다. 아시아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플로런스 Y 펜이라는 워싱턴 DC 대법원 판사의 이 아시아계가 첫 번째 워싱턴 DC 지방 판사로 지명이 된 겁니다. 되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워싱턴 DC가 이제 지방 판사하고
항소법원 판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는 다른 이름으로 볼 때는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라스트 네임이 결혼을 하고 해서 바뀔 수도 있고 입양을 해서 코리안 아메리칸 라스트 네임 티피컬한 아닐 수도 있지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미국 그 지방 판사 캐탄지 브라운 잭슨,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지방 판사를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야말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인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메리 갈란드라는 지금 법무장관이 된 그 법무장관이 있었던 자리를 백인 남성이 있었던 자리를 흑인 여성입니다. 여성 판사로 놓고 워싱턴 DC의 항소법원 판사는 연방 대법원 대법관 그 지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그 자리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잭슨 판사는 관선 변호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스티스 그 스티븐 그 브레이어의 서기를 했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코미디 클럽에서 코미디도 했는데 그때 같이 코미디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맷 데이먼 그 백인 영화 배우 남자 연기 잘한 맷 데이먼과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시카고 제7항소법원에도 제7항소법원의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캔데스 잭슨 아큐미 판사를 놨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연방 항소법원 판사 워싱턴 DC 아니고요.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도 지적재산권 그 보호 변호사를 낳고 이제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항소법원 첫 번째가 많아요. 근데 첫 번째일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일이 이 사람들이 어디 가고 뭐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연방 그 대법관 정도를 빼고는. 그런데 이만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뭐 무슬림 아메리칸이나 이런 형태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나 그것을 많이 배정을 한다는 거여서 그 말씀은 드려야지 되겠네요. 첫 번째 무슬림 아메리칸 그 지방 판사가 누구냐면은 자히드 카리시라고 뉴저지의 지방 판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상원 의원을 오래 할 때 법사위원장을 지냈잖아요. 이 법 시스템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연방판사 지명할 때 그 지명 자리가 68자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61명은 지방법원이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때쯤 그 취임했을 때 이때쯤 86명의 지방법원 판사와 17명의 항소법원 판사, 지금 그럼 61명이 지방법원 판사하고 7명 항소법원 판사 자리가 비어있는 거네요. 비교할 수 없이 많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86명의 지방법원 판사, 17명의 항소법원 판사. 이것은 왜 그랬냐면 공화당이 다수당이면서 오바마 시대에 뭐 누구를 자리가 비어서 지명하려고 하면 해주지를 않았어요. 인준은커녕 인준 심사조차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이걸 많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200명 넘게 230-40명 정도는 적어도 그 가운데 연방 그 대법관 3명을 포함해서 에미 코니 베렛 또 그 닐 고서치 브렛 캐버나우 이 세 사람을 포함을 해서 뭐 200명이 200수십 명, 300명은 안 됩니다. 한 25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임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백인을 많이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바마 때에 안 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많이 하게 되니까 자격 미달의 사람도 지금 연방법원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연방 판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으면 그 자리 평생 가는 거거든요. 연방 그 대법관이나 마찬가지로. 근데 보면은 성별로 보면은 뭐 당연히 백인 남성이 뭐 제일 많고 백인 남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70% 훨씬 이상인 건 당연한 거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남자가 76.1% 연방 판사 가운데서 새로 지명되고 임명된 판사, 여자가 23.9%예요. 그 전에는 남자 오바마 시절에는 58.1, 여자 42%였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트럼프 시대에는 84.2%였습니다. 백인 아닌 인종이 15.8%밖에 안 된다는 거죠. 15.8%를 가지고 블랙, 히스패닉, 에이시안 아메리칸, 기타 다른 인종까지 다 나눠 가지게 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바마 시대에는 백인이 63.8%, 미국 전체 인구와 비슷하네요. 트럼프 시대에는 백인 판사가 84.2%, 본인이 새로 지명하고 임명한 판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새로. 그리고 그러면 non-white이 36.2%였어요. 오바마 시대에는.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 손으로 한 non-white은 15.8%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트럼프 때나 오바마 때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사들이 법정에서 특히 이제 항소법원 판사, 워싱턴 DC, 뭐 제7, 제9구 항소법원 판사 굉장히 다 중요한데 이런 그 판사가 누가 그 인종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물론 페어 마인드를 가지고 임명하지만 이럴 수는 있죠. 나중에 이 케이스를 기각하지 않아?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해야지 돼. 막 이럴 때 보면은 연방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의 추세와 이런 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바이러스 관련 뉴스도 있고 부동산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나와 있는 집은 없고 하는데 그게 금방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바이러스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기 전에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데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플로리다주가 사망자 수가 실제로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발표된 것보다는 한 5천 명 정도는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저항하는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새로운 백신을 접종받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런 것은 유럽 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고 미국하고 영국은 성인의 4분의 1 정도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파이저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전부 한 번만 접종받아도 80% 정도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아프지 않을 이럴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어제 보니까 영국의 뭐 보리스 존슨,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의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 이 세 사람이 바이러스 문제는 세계적인 조약처럼 해야지 된다. 특히 백신 문제는. 왜냐하면 모두 안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선가 뚫리니까 하면서 보리스 존슨이 처음에 뭐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하다가 본인이 한번 바이러스 걸리고 와이프도 걸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좀 조이기 시작했잖아요. 앞장서서 국제적으로 헬스 데이터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부자 나라가 남는 백신, 뭐 없는 걸 주라는 건 아니에요. 남는 백신을 기꺼이 유엔이 주도해서 이제 다른 가난한 나라에 주는 것을 좀 맡겨서 배포를 하자.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만 현재 뭐 25% 성인이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사우스 아프리카는 1%도 안 되고 전혀 한 명도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나라도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90%의 미국 성인은 4월 19일이 되면은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그렇잖아요. 4월 1일부터 뭐 50세 이상 그리고 4월 15일부터 모두 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 리더들에게 마스크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이기려면 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질병통제국장인
질병통제국장이 어제 뭐라고 했던가요? 백악관 브리핑을 하는데 스크립에 없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눈물을 참지 못하더군요. 하면서 정말 I'm scared. 지금 너무너무 지금 본인은 두렵다고 I'm scared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병통제국장으로서가 아니라 와이프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십시오. 우리 조심하십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에 지금 미국 확진 케이스가 7만 케이스, 최근에 한 12% 지난주에 늘어났거든요. 이제 텍사스주 같은 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정도 말씀드리고 부동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예요. 엘렌 콜맨이라는 그 부동산 에이전트예요. 15년 동안 내가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워싱턴 DC에서 그다지 비싼 곳은 아니에요. 그 워싱턴 DC 인근에 27만 5천 달러에 내놓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목요일에. 일요일 저녁에 88개 오퍼가 들어왔는데 76개 오퍼가 all cash 주고 사겠습니다. out of control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여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방문 스케줄도 제대로 짜지 못했는데 4bedroom 1800 square feet 결국은 얼마에 팔렸냐면 46만 달러에 팔렸으니까 원래 리스팅 프라이스가 27만 5천 달러니까 70% 정도 비싸게 팔렸네요.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이것도 이제 최고 가격이 아니랍니다. 그냥 all cash 준다. 그것도 조건 없이 하는 이렇게 해서 투자가가 샀대요. 리노베이션해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산 거죠. 최근에는요. 이 워싱턴 DC 지역에도 15개 오퍼 받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어서 그렇죠. 팬데믹 기간 중에 처음엔 집 판매가 40% 줄어들었다가 5월 달부터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인벤토리가 없잖아요. 인벤토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값이 올랐죠. 지난해 평균 집값 16%가 올랐는데 이쪽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동북부는 이 16%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그럼 언제 끝날까? 이자율이 지금 낮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자율이 조금씩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오른다 갑자기 확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율이 갑자기 또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확 20%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같으면 조금 비싼 듯 싶어도 그 개인 사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인 겁니다. 새 집 건축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셀러 마켓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에는 이제 그 집에서 재융자를 많이 하셨고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재융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페이먼트 조정하면서 그리고 또 단기융자로 바꾸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들어갈 때 피도 있고 하니까 금방 이사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을 때 값이 내려가겠죠.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집값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을 조금 0.25% 올라간다고 집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을 것 같진 않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20% 정도 내려가야죠. 많이 내려갔어. 예를 들어 느껴지고 10% 이러는데 그런 폭락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폭락될 것 같진 않다 하는 얘기. 제가 지금 보도해 드린 것은 CNN에서 가장 이 내용을 잘 보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냥 여유롭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오늘의 미국에서 딱 그 오늘의 미국에 맞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에서의 그 좌초돼서 컨테이너를 한 18,000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라고 하나요? 1,300피트 길이 그 ever given 이 그
좌초했었던 그 컨테이너 선 원래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어야지 되는데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수에즈 운하가 세계 무역의 뭐 거의 한 20% 정도는 차지하잖아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수송로가 트래픽 잼이 확 돼버렸는데 그래서 일주일이었었잖아요. 네덜란드의 예인선이 뭐 거의 뭐 한 300톤 되더군요. 가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나흘을 일하고 다 해도 결국은 안 됐는데 슈퍼문이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보름달 뜨고 할 때 이제 달이 태양과 일직선 되면서 간단히 쉽게 말해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는 해수면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부력이 생기잖아요. 우리 세월호 때 때문에 부력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력이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예인선이 하지 못하던 것을 딱 끌어올렸기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이 슈퍼문 때는 보통 때보다 수면이 한 19인치나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좌초 원인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연의 힘에 빌어서 이것도 또 그냥 모르고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걸 또 알잖아요. 전문가들은 알기 때문에 딱 슈퍼문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되겠어 해서 됐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소년은 영국 소년인데 인도계인 것 같아요. 이 그 자마맷이라는 6살 소년인데 늘 집 뒤뜰을 팠습니다. 벌레하고 노는 거예요. 곤충학자가 되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벌레를 채집하고 땅을 막 파다가 뭐 좀 신기한 거 돌처럼 생긴 게 있어서 이렇게 보고 아버지에게 보여줬더니 아버지가 이거 뭐 산호 같기도 하고 뭐 같은데 하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서 화석 전문가들 이거 뭔지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요. 그 화석 전문가들이 이게 자그만치 언제 때인 겁니까? 100만, 1000만억. 2억 5천 100만 명 짧게는 더 멀리는 4억 8,800만 년 전의 산호랍니다. 네, 뭐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뭐를 한다. 도미니언은 새로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서 팍스보다 더 많은 매체를 고소하려고 한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는데 그 사이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제 사이 날씨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봄이 오면 강혜신이었습니다.